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나요? 한 주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묵직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아주 특별한 네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이슈는 고준희 양 사망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일이었죠. 최진범 교수님,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처음 문제가 발견된 것은 고준희 양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부모들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못 찾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하고 그리고 나서 의붓 외할머니라는 분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모 씨가 본인이 유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살해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아버지가 아이를 발로 여러 번 찾고 또 아이의 갈비뼈가 부서진 부분이 또 발견이 됐고 이런 얘기가 발견이 되면서 아이를 혹시 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살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하면 유기치사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럼 이번 사건의 법적 핵심 쟁점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체 유기죄는 자백을 했습니다. 또 친부가 폭행을 했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을 했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학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만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로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과연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그 인과관계를 증거로 증명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경찰의 또 검사의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애초에 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종 신고를 한 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11월에 실종 신고를 했을까요? 우선은 끝까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차가 왜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사정 변경이 생긴 겁니다. 원래 친모와 친부 사이에는 이혼 소송 중이고 네. 서로 별거 상태에 있죠. 그런 가운데 친부가 다른 여성과 함께 동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집니다. 내연녀와 친부가 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혼 소송 중에 기다리고 있는 친모가 준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실종 신고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네, 신혜진 교수님, 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실종 기간 동안에 이미 죽은 걸 알고 있는데도 뭐 생일에 미역국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말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발목을 다쳤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고준희 양이 숨지기 전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고름이 날 정도로 되면 폐혈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더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 면역 기능이 안 좋죠. 네. 그러면은 보통의 어떤 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 아이의 몸에서는 심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상황이 얼마나 은폐가 되기 쉽고 아이들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이게 좀 더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너무 객관성을 유지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 미숙아로 태어난 고준희 양은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양육을 맡은 이후로는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아동학대 그 자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료적 방임은 확실합니다. 학대죠, 그것도 일종의.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의료적인 처치와 처방과 투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료적인 그 진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은
거의 뭐 건강 상태가 나빠져라 혹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미필적 고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시신 부검 결과 확인된 것이 갈비뼈 골절이었고요. 발목에 상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건 크게 봐서 유기치사의 혐의를 넘어서서 학대치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어도 좋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미필적 고의까지를 적용시킨다면 살인으로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인지했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유기치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법률적 관점에서 한번 좀 보면은요. 네. 자, 아동복지법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아동복지법 17조에 방임행위의 규정이 있어요. 정의 규정이 있는데. 방임이요? 네. 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면은 방임행위라고 봅니다. 이 방임행위가 바로 아동학대의 하나의 행위 유형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기타 강력범죄로 연결되었고 사망의 어떤 결과를 야기했다면은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그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고준희 양 사망 사건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이 광주에서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각각 이 두 사건의 이유는 다르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재 사건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될 가능성이 네. 많죠.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나 본인의 정신병리에 의해서 쉽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이분들이 같이 또 뛰어내리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고준희 양 아버님 같은 경우라면 소위 사이코패스 같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 거짓말과 그다음에 아이가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 그 건담하는 그 취미 생활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동학대에서 이런 그 가해자들은 잘 특징이 뭐냐면 네.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냥 머리가 좋은 분들은 외워서 아시지 감정으로 연결이 안 돼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옳다고 강요를 하고 의사조차도 그게 제가 동조를 안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막 서운해하고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분노나 공격성의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엔가 이것을 표출해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가장 어리고 약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정부가 일정 부분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죽거나 아니면 아이를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서 본인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부모 같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게 나쁜 짓이고 잘못된 짓이라는 걸 판단할 텐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서부터 그 현실을 부인하고 본인이 그 현실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고준희 양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구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학대 피해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대상 지금까지 보면은 미취학 아동들이죠. 지금 통계를 보면 2016년 그 18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피해자가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영유아는 의사 표현을 못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도 못 청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4%가 확인되었다는 네.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아동을 어린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나의 소유물, 나의 부속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보는 그런 그 시선들이 많다 보니까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유아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을 주로 타겟으로 하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제일 저항을 못하는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상대가 저항이 가능하면은 안 해요, 별로.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저항을 못하는 그룹 아닙니까? 우선 말도 잘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니까 비논리적이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부모라도 아이들은 애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지를 해요. 그래서 흔히 학대를 당해도 아이들이 보통 자기 스스로가 발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사춘기 가까이 돼야 돼요. 이유가 이 배신의 트라우마들이 그래서 무서워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아이들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이상한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알죠, 그거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더 아이를 기분만 나쁘면은 정말 하풀이 하듯이 점점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취학 아동들의 학대를 막는 그 사회의 능력이 곧 그 사회의 인권을 잘 수호하는 능력과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네.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정부가 지난해 이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적용이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틀 이상 결석했을 경우에는 일단 학교장이요. 이제 그 취약이나 출석을 독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고도 하게 되죠. 그런데도 3일 이상 그러한 그 독촉이나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 동장 그리고 또 교육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됐을 경우 이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규정인데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자체가 일단 학교 입학 연령까지 도달해야만 네. 이 규정이 미칩니다. 따라서 아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아예 그 학교에 그 가지 않을 만한 나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뭔가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그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6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어떤 관련 규정 같은 건 아직 없나요? 2016년에 역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뉴얼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동학대 조기 발견 그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데 네. 그 매뉴얼에는 이제 뭔가 이상한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상의 어떤 강제 조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네. 이 특례법에는 신고 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도 이 신고 의무자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아니면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 자체가 이 신고 의무자의 어떤 신고 의무를 굉장히 강하게 독려하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도 하고 또 필수 예방 접종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지만 부모가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마찬가지로 그 손수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 의무자들, 네. 의료인도 신고 의무자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신고 의무자고요. 네. 문제는 그들의 그런 신고 의무가 지켜졌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또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왔는데 뭔가 상처가 있어서 의심이 간다. 네. 근데 이것을 꼭 아동학대 의심으로 내가 봐야 되느냐? 그 신고를 했어야 하느냐?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상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아이는 분명히 예방접종을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네? 라는 걸 느낀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예방접종 의무 등을 결략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그렇군요. 그 결과가 지금 신고 의무자라는 분들이 네. 총 아동학대 신고의 한 30%밖에 못 해요. 나머지 그 70%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훨씬 높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좀 더 그 신고 의무자 중 교직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초중고 교직원들이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등등으로 이번에 준희 양처럼 2번이나 병원에 이마 찢어져서 가서 꼬맸는데 사실 그러면 의료인들이 제일 많이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친 건 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왔고 또 평소부터 잘 안 먹고 칭얼칭얼대고 여러 가지 저는 학대의 간접 사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걸 놓쳤어요. 네.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분들이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아마 지금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숫자도 부족하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진 일이 없고 심지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신고를 하고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수사를 하고 이래서 결국 부모가 다 알게 되고 너무나 큰 이 그 후폭풍을 맞아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야, 함부로 신고를 하면 오히려 큰일이다. 지금 사실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부터 제대로 교정을 해야지 신고 의무자의 그 신고 비율이 선진국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이 우리보다 GDP가 3배잖아요. 네. 경제 규모가. 우리 아동학대 예산이 일본의 몇 분의 몇인 줄 아세요? 글쎄요. 72분의 1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끄럽네요. 지금 그 이런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타고 암만 얘기를 해도 갑자기 모든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산을 확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과감하게 특히 이번 정부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을 까는 데 돈과 지혜를 저는 많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괌에서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가 네, 그 아이 방치했던. 아이를 방치해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이를 그 뜨거운 날씨에 차에 방치하고 잠깐 쇼핑하러 또 갔다 온 게 뭐가 문제냐는 이런 인식부터가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가면 아이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부모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모든 시민은 다 신고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또. 근데 외국 같은 사례들 보면 그런 걸 그 괌에서도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고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서서 신고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신고 의식도 안 되지만 한 다음에 그 선진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 자, 그럼 현재 이 아동 학대 방지 체계 뭐 앞서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가 좀 해주시죠. 현재로는 아동 학대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우리는 성학대는 또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아동학대와 성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3분의 1 이상이에요. 왜냐? 아이들의 학대는 중복학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들이 이제 구출이 될 때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스마일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또 피해자를 또 보호하는 센터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일은 똑같이 당한 아이는 하나인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 다른 부처에서 다루다 보니 그냥 서로 책임을 안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밀어버려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교육부가 드디어 결석 아동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게 매뉴얼로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안 돼 있고 아직은. 이거를 처음에 교육부 맡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육부는 아니 그거는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건데 왜 우리가 하냐. 막 이게 굉장히 심했어, 이 저항이. 제가 이게 옆에 그때 있으면서. 그 매뉴얼을 그 두 부처가 같이 만드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결국 그 이제 갈등 끝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항상 정부의 시스템은 통합적이지가 않아서 허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다 이게 책임이 분리돼 있으니까 제대로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뿌리지도 못하고, 더 또 기가 막히는 거는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인구 대비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되는 쪽은 주로 도농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요. 여기 인구는 더 많지만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역 사회에 또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한 개인이 불쌍하니까 부모들만 처벌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중앙과 또 이게 협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표준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에 가든지 간에 이 정도로 아이들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그 점에 사실 또 표 의원님이 지금 행안부에 계시죠. 네, 행안위원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표준 기준을 지자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다음에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 관련 무슨 부처가 있느냐, 예산이 얼마냐, 1년에 얼마나 신고가 됐냐,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처리가 됐냐, 요거를 성적표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서 꼬리표를 붙여서 야 작년에 지난번에 왜 잘못했냐라고 전임자한테 굉장히 비난도 하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당장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련한 이행, 그 권고사항이라든지 정책 이행사항들을 점검해가지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발표하고 못한 곳은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동 보호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그러한 각 부처별로 나눠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각 지자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각 기관이 참여해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수평적인 협력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서열화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여성아동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청소년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곳으로는 안 되니까 대가부가 갔죠. 예, 아동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다시 여성가족부 내에 비상설위원회로 갔죠. 바뀌어버리면서 또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신 교수님 말씀처럼 뭐 저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책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슈화 될 때는요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걸리잖아요. 법안 만들고 입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슈가 이슈를 덮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우리랑 비슷한 시행착오가 꽤 있었는데요. 영국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국에서 2000년도에 그 빅토리아 클린비라는 아이가 고모에게 잔인하게 학대를 받고 무려 128군데 상처가 있고 또 이 아이를 또 그동안에 본 선생님, 뭐 의사들 다 합쳐서 12번의 발견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망 이후에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여론이 들끓고 하면서 영국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안 하고 무엇을 했냐면 돈을 65억을 들여서요. 장기 조사를 2년 동안 했어요. 아동학대 사건 중에 해결이 잘못된 거 모든 사건은 2년에 걸쳐서 정말 철저히 전문가들이 조사를 다 했어요. 전국을 다 뒤져서.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108개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어떤 걸 했냐면 법도 많이 개정한 게 영국도 그 전까지는 아동학대를 처벌 위주의 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획기적으로 예방 중심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각 지역 사회 내에 똑같은 이야기로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역 차가 심하다. 그래서 중앙에서 잘 만든 거를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으로 돌리고 하는 것들을 영국도 2000년도에 이 아이가 죽고 그 2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 장기 조사를 한 2년 동안 할 수 있는 또 비용과 위원회를 만드시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걸 반드시 진단을 해. 정부가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이슈가 너무 많아서 묻혀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권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법으로 만들 거, 제도 만들 거를 해서 이번 기회에도 안 하면 정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죽음이 저는 너무 참 무의미하게 될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꼭 그런 좀 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고를 하신 이후에 귀찮게 왔다 갔다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나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학대 가해자와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신고해봤자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를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 나누신 것 중에 학교가 신고 의무자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는 인지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학교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네소타에서 학위를 하는 동안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전체 학생들의 신체 검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혹시나 맞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요 바로 신고를 해요, 경찰에.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그걸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이가 가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한 정황 증거를 인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런 정황이 발견됐을 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한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한테 전화해서 또 부모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얘가 넘어졌다거나 고준희 양도 접질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이 바로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학대 어떤 정황이 있었을 때는 바로 처벌하고 또는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좀 정기적으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미취학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국 말씀 많이 하셨지만 대개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곳은
Child Protection Agency라고 해서 아동 보호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각 그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내려가서 아동 문제만 발생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필요 없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관련기관들을 협의를 이끌어내고 해결을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컨트롤 타워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학대의 방지나 아니면 확인을 위해서 신체 검사, 네.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고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건법이 있는데요. 네.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 대해서 정기적인 그런 그 건강 진단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역시 이게 어린이집까지는 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거나 또는 그 연령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적으로 부모의 관리에만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임신부터 출산, 양육, 이 부모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모도 부모가 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만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라왔던 그 전철을 밟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아이한테 그걸 대물림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뭐 학계도 마찬가지겠고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세히 통계를 보면은요. 아동 학대 수사로 인지된 경우에 거의 한 70% 정도가 원가정 복귀입니다. 다 가요, 집에 다시.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다 사건 끝나고 난 뒤에도 가정 복귀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합치면 그 둘을 합치면 대부분 인지된 아이들이 거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물론 대부분 그게 학대까지는 안 갔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모들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방임을 좀 했든 어쨌든 그러면 그 위험군의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을 대한 교육보다는 좀 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 많은 분들이 부모 라이센스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달라 이런 청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만 자녀를 갖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반 국민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건 인권 침해거든요. 그것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걸 뭐 학력이든 뭘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선은 공교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 중, 등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국어,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더군다나 그것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지적 개입, 또 하나는 사법적 개입.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죠. 위험해 당신 보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의심스럽고 아이에게 학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요. 부모 기술 가르쳐주고 뭐 알코올리즘 있다면 그 중독 치료해주고 또는 함께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받으시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신다면 차가운 사법적 개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복지적인 개입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는 인들은 아예 양육권과 보호권을 박탈시키고 그들은 사법처벌로 가는 이러한 조치를 과감히 실시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좀 봅니다. 네. 자녀들이 결국은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걸 좀 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녀를 학대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권이 뭐 상실되거나 박탈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보장되는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친권에 대한 어떤 그 조치까지도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행정적, 가사적, 민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면서도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 법에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판사에게 학대 부모의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중지시키거나 박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첫 번째 이슈로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이를 계기로 본 아동학대 증가 추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신의진 교수님 감사하고요. 두 분은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 통합하고 싶으면 통합하고 싶은 사람이 당을 나가서 통합을 하든가 합니다. 자, 지난 3일이었죠. 네. 이 통합추진협의체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제3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통합에 관해서 당내에 상당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작업을 마치고 종료를 해야지 새로운 신당이 출범해도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저희 당의 이 소위 이 분쟁 상황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제 통합에 찬성하시는 쪽이신데 통합이 필요한 이유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재작년이 됐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다당제에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지금 다당제가 사실은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세력을 좀 확장시켜서 대한민국의 다당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국민의당 통합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국민의당이 잘 성장해서 말씀한 4단계에서 어떤 제3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가고 또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고요. 그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원래 정체성을 이게 상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크거든요. 이제 당의 정체성에 여러 논란이 있을 때는 결국은 그 당의 가장 기본이 정강정책인데요. 정강정책을 뒤돌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냐.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의 양날개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정강정책의 기초에서 그러면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양날개 중에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개혁적 보수 세력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당 정강정책에 저는 대단히 충실한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당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1단계로는 바른정당과 합당하고 2단계로는 자유한국당과 2단계 보수 대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 그만두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현재 39분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11명이거든요. 만약에 합치면 50석이 되는데 50석 내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 또 안에 이제 합쳐지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할 때 저는 39명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11명이 저희를 끌고 자유한국당으로 결코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 안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 바른정당과의 통합, 2단계는 민주당과의 저는 개혁 대연대를 부르짖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왔던 대한민국의 소위 적폐, 많은 잘못된 관습을 고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120석 가진 민주당 가지고는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맞다.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서. 다만 제3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튼튼해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는 민주당과 개혁연대를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근데 예, 이제 예. 저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정당이 어쨌든 해산 절차를 걷고 하나의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정강 정책을 만들 텐데 그러면 지금의 정강 정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제가 이제 이 통합을 맨 처음에 논의가 시작될 때 양당의 정강 정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소위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시고요. 다만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정강 정책을 딱 다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워딩을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 정책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그 당의 의견만 봐도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엄청나게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금 느낌은 다르죠. 느낌은 다른데 저는 저희 정당 내에서도 그 정도의 스펙트럼은 충분히 이미 저희 당 내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에 예. 의원님께서는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연합의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혹시 그런 생각을 예.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 안철수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통합한 이후에 그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지금 통합 전에 서로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혹여라도 통합에 저의 의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이 된 이후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당의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지 그동안 결이 다른 두 그룹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당의 노선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죠. 지금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바른정당이 11석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당 내에서 이 통합을 반대하는 네. 의원들 숫자가 네.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예. 네.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사실 통합의 효과가 확 준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뭐 설득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20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시대적 흐름인 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통합 작업에 이제는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그런 의원님들의 전체 총의를 모아서 저희 당의 갈등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설득하고 노력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끝까지 통합에 반대한다면 예. 뭐 설득 작업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예.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혹시 그런 의원들을 배제하고서라도 통합을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라는 것은 저희가 적절치 않은 방향이고요. 네. 저희가 이 통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 통합에 관한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소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당의 이 전당원의 뜻이 담겨진 그 결과를 저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 이 통합과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저희가 탈당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당내에 이탈자가 생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국민의 한 52% 정도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반대한다. 네, 네. 이거는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질적인 네,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거든요. 인위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 당이 합쳐져서 중도 세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저희 당 합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 왜 이 시점에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도 보면 민주당하고 합하는 그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당하고 무슨 합칠 의향이 있는지. 사실은 전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근데 저희는 제3당 입장에서는 3당, 4당은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냥 소멸돼 버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찬성한 쪽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두 정당이 합치면서 도리어 시너지보다는 기존의 지지층마저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의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그다음에 이념 정치 극복하고 이제는 문제 해결 정당으로 가자.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약간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통합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의에 근거한 선거를 계속 해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께서는 야 아무리 그렇게 뭐 지역주의 극복하자고 해도 결국은 선거 때 되면 결국 지역주의 투표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예를 들면 통합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 그리고 통합을 해서 치르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인 지지도의 정체입니다. 저희 당이 사실 5%에서부터 6%, 7%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지지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세가 전국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호남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만약에 MBC에서도 지난번에 뭐 19% 나왔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 국민의당이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여기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다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그 부분에서 서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반대파 모임이죠.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 본부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 신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갈라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당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영 의원님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뜨거운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 한 이슈를 찾아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